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이번 주에는 장강명 작가의 신작 STS SF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댓글 소개를 하나도 안 하고 네. 급하게 끝냈던데 좀 읽을까요? 네. 먼저 읽어주시죠. 독지가 카페에서 쭈님이 남기신 글입니다. 내일까지 텀블벅에서 티켓 구매 가능하네요. 다행히 아직 매진이 안 되어서 JYP님이 더 큰 장소 섭외해야 되는 수고를 피하게 되셨다는. 공지 떴을 때는 까마득히 먼 일이라 느꼈는데 한 2주 폭염에 태풍까지 지나고 나니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게 슬슬 실감이 납니다. 올여름 진짜 엄청 더웠고 지금도 덥고 아이 방학도 학교 공사 때문에 장장 2달 극성수기는 피하자 주의라 딱히 놀러갈 곳도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기대 만빵 행사입니다. 너무 긴데요? 이거 계속 읽어요? 아무튼 육지거북님 음악은 라이브로 직접 만나고 싶어서 애써서 찾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시경이 떠오르네요. 이미지 좀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 뒤통수 치실 것 같은 이 느낌. 그리고 문지혁 작가님 코로나 폐렴으로 고생하셨는데 많이 좋아지셔서 다행입니다. 컨디션 회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토크 콘서트에서는 정중의 아이콘 이미지 잠시 내려두셔도 괜찮습니다. 네. YG도 뭐든 열심히 해라 뭐 등등. 네, 아주 긴 댓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쭈님께서 혹시 JYP나 제가 이 토크 콘서트 티켓 매진 안 되어서 약간 서운하실까 봐서 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 독지가 카페에다가 글을 남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매진은 고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분들이 오실 것 같긴 하지만 뭐 우리가 뭐 언제는 뭐 잠실 운동장에서 했나요? 오신 분들과 즐겁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에 오신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텀블벅 펀딩은 끝났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놓쳐서 그러는데 뭐 방법이 없겠냐 하는 분들은 그 우리 오디오 클립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에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려서 오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리님께서도 육지거북님이 혹시 기타를 들고 나오시면 기타 연주와 함께 혼비님의 목탁 연주도 기대해 봅니다라고 댓글 주셨고요. 그 육지거북님한테 그러니까 정진영 작가한테 어떤 분이 성시경이랑 닮은 것 같다라고 댓글 달았다고 말해주면 좋아하겠죠. 엄청 좋아하겠죠. 근데 그 비슷한 게 외모나 뭐 분위기나 이런 게 닮은 게 아니라 뭔가 뒤통수 칠 것 같은 느낌이 닮았다고 하셔가지고 요 부분은 빼고 전합시다. 그냥 성시경이 떠오른다고 하더라. 그 은노님께서는 JYP님 신앙송 하시나요? 아니면 혼비님이랑 댄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가장 답에 근접하신 분은 그 토크 콘서트 날 호명한 다음에 제가 그 약속드린 상품 그 카페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노님께서는 눈부신 안부에 대해서도 짧은 코멘트 주셨는데요. 눈부신 안부는 뭔지 모르게 조금 아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중반부쯤에 결말을 대충 짐작해서였는지 그냥 정말 등단한 작가가 나왔다면 그래서 그 시절 독일로 떠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면 더 이야기가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네, 그래도 읽는 내내 누군가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그 눈부신 안부는 그 좋았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한 2% 정도, 아쉬움, 1% 정도의 아쉬움 같은 게 저도 있었고 읽으시는 분들도 좀 그런 것들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끼는 게 또 동시대 소설을 읽는 재미죠. 네. 자,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에 실려있는 7편 중에서 세 번째 작품 알래스카의 아이히만이라는 작품 소개하겠는데요. 요거는 그 뭐라고 이런
이런 거를 가리키는 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과 허구를 막 뒤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 대체 역사 소설. 대체 역사 소설. 네. 대체 역사 소설인데 일종의 SF인. 네. 대체 역사 소설이면서 SF이면서 STS SF인. 네. 와, 이 규정할 작품. 게 되게 많네요. 그러게요. 제목이 일단 분류가. 알래스카의 아이히만인데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네. 한나 아렌트. 그 유명한 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비튼 거죠.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아니라 알래스카의 아이만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장강명 작가가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이라고 하는 SF 소설집을 낸 적이 있거든요. 뭐 여러 사정으로 지금은 절판된 그 소설집에 실렸는데 그 소설이 일본에 번역이 되면서 일본에서 상도 받았었어요. 아 지금 요 알래스카의 아이히만이 과거 장작가의 소설집에 실렸던 겁니까? 네, 이게? 이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에 4편의 작품이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과 겹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의 아이만인데. 잠깐만요.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을 과거에 읽으셨던 분들은 그러면 이 책의 절반쯤은 읽었던 책이 되니까 사지 말아야겠군요. 그런 건 아니죠. 절반이 없으니까. 네, 절반이 없으니까. 나머지 절반은 새로 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절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책을 집에 소장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의 완전본인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 책을 소장을 해야 되실 텐데 어쨌든 간에 그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이 일본에 번역이 되었고 그래서 알래스카의 아이만은 성운상인가? 그 좋은 SF 소설에 주는 일본의 상이 있거든요. 성운상. 네, 그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한국 SF 작가로서는 좀 이례적인 일이겠죠. 저는 알래스카의 아이만은 정말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그 외국의 영어권으로 소개가 되면 아마 또 굉장히 그 읽은 여러분들이 높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같은 사람한테 보냅시다.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의 여러 소설들을 만약에 영어로 읽으면 이거 영화로 만들고 싶은 욕심을 낼 만한 소설도 꽤 있을 것 같다고 사실 생각해요. 여기 있는 거는 그 블랙미러처럼 한 편 한 편을 다 그냥 드라마로 만들면 충분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다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진짜 그 OTT 그 회사의 기획자면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을 영어로 이렇게 그 샘플 번역을 해놓은 다음에 봉준호한테도 보내고 박찬욱한테도 보내고 크리스토퍼 놀런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다 보내가지고 약간 글로벌 코업. 그래서 네가 만들고 싶은 거 한 편씩 해줘. 우리가 돈 무한대로 지원해줄게.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누구야? 그 OTT 투자자들과 남들이 들으면 넷플릭스 사장인 줄. 그러니까요. 잠깐 빙의한 거죠 제가. 경쟁적으로. 저도 이 작품이 제일 좋았고 이거 왜 상 받았는지 너무 알겠다. 그리고 훌륭합니다. 네, 이게 정말 보편적이기도 하고 저는 이 소설집에서 2편이 좋았는데 제일 좋았는데 그게 이제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그 표제작하고 이 알래스카의 아이히만이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둘 다 심각하고 진지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소설들을 읽어야 하는지를 진짜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그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이 정말 인간의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좀 비열한 알량한 어떤 욕망들 욕구들을 다 실현했을 때 그 기술이 그런 것 욕망들을 실현해주는 방향으로 악용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참극 같은 걸 보여준다면 이 알래스카의 아이히만은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인가 정의인가 네, 이 질문을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로서 너무 훌륭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점점 더 사람들이 사적 복수를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인간은 그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고통받았으면 하는 것. 근데 그게 내 고통과 연루돼 있을 때 저 사람은 처벌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좀 사실 전 늦게 읽었거든요. 왜냐면 그 사적인 초능력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근데 읽고 좀 놀랐었어요. 네. 그 알리스카 아이만은 또 우리가 셋 다 읽은 재수사랑도 연결이 맞아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리스카의 아이만을 아마 먼저 썼죠 당연히. 그리고 재수사를 구상할 때 즈음에 알리스카의 아이만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문제의식이 관통해요. 뭐 그 장작가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재수사에서 장작가가 독자들이랑 나누고 싶었던 혹은 당대에 고발하고 싶은 환기하고 싶은 어떤 문제의식이 다른 형태로 그것도 굉장히 세련되게 압축적으로 묘사된 소설이 알리스카의 아이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는 소설이고, 그래서 이 알리스카의 아이만이나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이런 소설들 때문에 이 소설집이 한국 SF 소설의 약간 격을 높여준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전문적인 스토리텔러세요. 성취도 인정받으시는 이제 그분이 자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막 높이 평가하는 좀 한국의 SF 소설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실망감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소재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도 하고 참신한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작가 고유의 답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사석에서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쭙자는 위치긴 하지만 저도 사실은 그런 아쉬움들을 좀 몇몇 작품들을 읽으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장강명 작가가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한국의 SF 소설도 이 정도의 깊이와 이 정도의 질문을 던지고 답을 줄 수 있는 내공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YG가 이제 저런 얘기를 특정 한국의 다른 SF 소설과 관련해 가지고 또 딴 데 가서 얘기했다가 또 욕 많이 먹고 막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어쩜 분들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사세요. 네. 보통 이제 그런 생각을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래서 YG의 뇌는 체험하고 싶지 않아. 그 기억은 진짜 체험하고 싶지 않아.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굳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실명 비판 잘 안 하는데 YG는 했다가 또 욕 많이 먹고 아무튼 다 동의합니다. 한국의 사실 저는 뭐 한국 아니라 외국 SF도 거의 안 읽었던 사람인데 책걸상 하면서 이제 좋은 SF들 많이 보면서 그쪽 장르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점점 알아가는 중인데요. 한국의 SF 중에 약간 독특한 계열이긴 합니다만 장강명 작가가 쓰는 SF가 매우 훌륭하다라는 점에는 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YG의 뇌는 체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박평이 말씀하셨는데 저게 알래스카의 아이 히만의 기본 설정입니다. 네. 다른 사람의 기억, 과거를 내가 뭔가 기회장치를 뒤집어 쓰고 대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저 당시에 혹은 지금 저 인간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내가 대신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계에 관한 이야기가 알래스카의 아이 히만입니다. 근데 요 작품을 이제 읽다 보면 이제 계속 저도 이제 아예 무식하지는 않지만 또 은근히 무식해가지고 요거는 가만히 이건 실제 있었던 일 그대로인 거지 그런 것 같아.
이건 지어낸 건가? 이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검색하면서 봤는데 아이히만과 관련된 일단 팩트 체크 기본적으로 요거는 원래 있는 사실인데 이거를 이제 모티브로 뒤집었다라는 설명을 좀 하려면 YG가 좀 간단하게 아이히만이 누군지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 아이히만 같은 경우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소장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당연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독일과 이스라엘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범들을 단죄를 할 때 1급 수배자로 추적을 받았고 결국에는 체포를 했어요. 체포를 해가지고 어디 한참 지나서 10몇 년 있다가 체포한 거죠. 저 남미에서 체포를 한 다음에 일종의 이스라엘의 쇼잉 단죄를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했는데 그 전범 재판 과정을 이제 그 철학자 한나 아렌트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다행히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고 살아서 미국으로 건너갔었고 미국에서 뭐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한나 아렌트가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아이히만의 이 재판을 참관을 한 다음에 그 재판의 참관기를 뉴요커에 기고를 했고 그 뉴요커에 기고를 한 걸 묶어서 낸 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고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지금까지도 많은 철학자들이 나 혹은 문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그 아돌프 아이히만과 한나 아렌트 두 명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그 말을 썼고 그 말을 쓰게 만든 그러니까 아이히만을 쳐다보면서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아돌프 아이히만은 그 재판 전범 재판 받은 다음에 이제 결국 사형 당했죠. 바로. 근데 나중에 그 아이히만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역사학자들의 그 추가적인 정보들이 나왔는데 그 아이히만을 포함해서 그 남미의 도피에 있었던 그 이제 과거의 전범들이 이제 상당히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들이 좀 기만하려고 하는 잡혔을 때 어떤 것까지는 우리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건 숨기고 뭐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을 짜기도 했다라는 내용들이 역사학자들한테 밝혀져서 그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나온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너무 순진한 목격담에 근거한 개념 아니냐. 사실은 진짜 나쁜 놈들이었는데 평범하지 않은 악들이었는데 이제 라는 비판들도 이제 계속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제 그 개념이 사람들한테 주는 충격이 되게 대단했죠. 왜냐하면 아우슈비츠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유대인들이나 혹은 그 수용소에 끌려 나온 그 뭐 레지스탕스 활동했던 사람들이나 포로들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나중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스실로 보내서 죽인 그 아이히만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옆에 있는 보통의 이웃과 똑같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도 언제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과연 이제 그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단죄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약한 논평일 수도 있잖아요. 처벌의 근거가 굉장히 흔들리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장강명 작가가 굉장히 날카롭게 포착한 다음에 대체 역사 소설의 접근 방식을 이용해서 이 알래스카의 아이히만이라는 소설로 이제 뭐 구현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아이히만은 61년인가에 이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전범 재판 받고 62년에 사형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고 거기서 사형을 당했겠죠. 네. 근데 이 소설은 난데없이 왜 알래스카가 등장을 하느냐? 알래스카의
유대인 자치 정부 같은 게 있다는 설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고 이스라엘은 없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던 사람이 그 이 알래스카에서 지금 자치구 뭐 위원장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유대인 위원회. 그런 거 다 실명이거든요. 이 다비드 벤구리온 이것도 실명이에요? 실명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또 안 찾아봤네. 이 알래스카의 아이히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있고 알래스카에 있는 또 유대인 자치구에서 체포해서 이스라엘과 별건으로 존재한다는 설정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은 다 지금 알래스카에 모여 살고 있는 거죠. 역사인 거야. 네. 그래서 하여튼 알래스카의 유대인 자치구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거기서 구금된 상태로 8년인가가 세월이 흐르고 죽지는 않고 그때가 이 시간적인 배경이라서 69년도에 이 재판을 하는데 그 복잡한 과정에서 아무튼 이 사람을 죽이면 뭐하냐,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줬는지 느껴보게 하자라는 그 여론 주장이 나와서 그럼 이제 이 아이히만도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또 뭐 조건을 걸죠. 오케이 그럼 내가 그 기계를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을 체험할 테니 그들의 기억을 체험할 테니 뭐 이걸 해줘 라면서 이제 밀당을 하다가 결국 거기까지 얘기해도 되겠죠? 네. 피해자 당시의 생존자의 기억을 아이히만이 느껴보고 거꾸로 아이히만의 기억은 그 당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느껴보는 요런 이야기가 이제 기본 설정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이히만이 계속해서 그 이제 한나 아렌트의 그 르포를 막 들먹이면서 나도 사실은 피해자였다. 그리고 나도 사실은 그런 일들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괴로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네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갇혀서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의 기억을 경험해 보는 대신에 그렇다면 그 피해자도 그런 너의 기억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진 테크놀로지가 그 당시에는 이미 죽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되는 걸로 나오죠. 아인슈타인이나 뭐 로잘린드 프랭클린 이것도 다 실존하는 과학자들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름은 다 실존하는 이름이에요. 네, 대부분 실존한 과학자들입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예일대의 스탠리 밀그램 교수, 네, 스탠리 밀그램, 네, 다 실제 있는 것이고, 네, 이 되게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나오는 실명들도 웬만하면은 다 진짜 존재하는. 그러고 보니 아돌프라는 이름을 가졌군요. 아이히만도. 네.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아돌프라고 이름 지어진 아이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도 그냥 얼핏 풍문으로 들었긴 한데. 저도 풍문이죠. 뭐 제가 뭐 전 세계 인구 통계를 주민등록을 다 뒤져본 건 아닌데 그 이후에는 아돌프라는 아이는 없다고들 하죠. 근데 아무튼 알래스카의 아이히만은 저는 그냥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을 그냥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뭐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빌리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딱 한 편만 읽어보라고 하면 저는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첫 편이랑 그리고 알래스카 아이히만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근데 이게 읽으면서 저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원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질문을 읽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정리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소설이 만약에 의미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가는 질문을 던지니까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답답했거든요. 항상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질문밖에 없어. 답을 평론가 보고 하라 그래. 네. 그러니까 답은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장강명 작가는 많은 소설들 지금 이 수록된 많은 소설들에서 답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이 어느 정도는 있고 그중에 어떤 답들은 뭐 약간 계몽적이기도 하고 약간 진부하거나 상투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소설에서만큼은 어떤 답을 던지고 있지는 않지만 되게 중요한 어떤 답을 유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뭔가 다 직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사실 그게 문명은 아니잖아요. 문화적인 것도 아니고 문명의 어떤 방향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 금지하고 근데 이런 상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시스템에 고장이 나 있고 죄와 벌이라는 건 어쨌든 인간 사회가 결정하는 건데 뭘 죄라고 하고 무엇을 벌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진짜 이런 기술이라는 게 저는 이 기술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 기술에 의해서 진짜 압도될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위기감 같은 것도 되게 실제로 느껴지는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막 답을 딱 내리고 있진 않지만 그 유도하는 것이 되게 사람들한테 좀 중요한 답을 직접 내보게 하는 과정인 것 같아서 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방금 박평이 이야기했듯이 알래스카의 아이만은 그 재수사도 사실 도스토옙스키의 뭐 죄와벌 같은 그 고전 소설에서 던졌던 문제 의식을 현대적으로 장강명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다시 답하는 소설이잖아요. 근데 알래스카의 아이만은 그런 상황에서 테크놀로지가 개입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과연 사라질까? 그렇죠. 근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을 집요하게 묻고 또 뭐 나름의 방식대로 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중간에 잠깐 문학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 그게 뭐랄까 상대방을 정말 처벌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죠. 얼마나 네가 큰 고통을 줬는지 그 고통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알아봐. 이 세계가 있지만 근데 문학이라는 되게 간접 체험의 세계도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의외로 되게 나약해 보였지만 오히려 이 대비 안에서 저는 더 강력하게 보여지는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겹겹이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심각한 소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그 당신은 뜨거운 별에가 일단 제일 재밌긴 하다. 재밌다라고 얘기했던 게 알래스카의 희만이 굉장히 훌륭한 소설이라고 느껴지지만 이걸 막 흥미진진하게 와 무겁죠. 하면서 재밌게 읽을 수는 없는 무거운 약간 어두운 소설이기도 했죠. 나무가 됩시다는 SBR 방송에서 아마 잠깐 얘기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사이보그의 글쓰기하고 아스타틴 아주 긴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데이터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소품 깜찍한 거 이렇게 세 편이 더 있는데 뭐 얘기할까요?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사실 저는 아스타틴은 조금 이질감이 느껴졌었고요. 네, 요거는 네. 완전 또 딴 세상. 갑자기 다른 데로 확 가. 그래서 마블 시리즈 같은. 네, 저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른 것들은 SF인데 다 엄청 사실주의적이에요. 그 AI랑 그 인간의 노동과 관련된 그 글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월급 사실주의자가 쓴 STS SF였는데 네. 근데 이 아스타틴은 그냥 장강현 작가가 나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질적이었고 그러니까 저 다른 작품들은 장강명 작가가 넷플릭스나 무슨 할리우드에 팔고 싶은 마음으로 썼다면 아스타틴은 마블에 팔려고 쓰는 그렇잖아요. 네. 제가 마블 영화를 뭐 잘 모릅니다만 그 이런 거죠. 마블이 네. 이렇게 막 영웅들 나타나서 막 치고받고 활극 우주 활극 스페이스 정신없고 네, 그 이름도 다 거기 마블에 나올 것 같은 이름들이잖아 막. 네. 사실은 근데 다 원소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앞에 원소도 막 이렇게 네. 나오죠. 주기율표 나옵니다. 죽입니다. 네. 그 사이보그의 글쓰기는 약간 장강명 작가의 그
그러니까 자전적인 고민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지 저는 이게 약간 궁금하게 하더라고요. 대체 역사 소설의 버금가는 또 팩트 판단을 자꾸 하고 싶어지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어디까지가 팩트인가? 어디까지가 팩트인가? 일단 시작부터가 카이스트는 예술가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대학 측에서 선정한 예술가는 캠퍼스 안에 있는 숙소에서 기본 3개월을 머물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하다. 창작 지원금도 얼마간 받는다. 한국 소설가 중에는 배구석, 최영주, 이정헌 작가와 내가 이 프로그램에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단 카이스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카이스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있는데 카이스트에도 있냐 이거지. 아무도 모르는군요. 배구석, 최영주, 이정헌이라는 작가는 있어요? 전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이 고유명사는 다 바꾼 것 같아요. 아무튼 본인이 이런 혜택 여기에 선정되어서 카이스트에 가서 몇 달 동안 근데 저 너무 재밌었어요. 넘어가자 하는 그 부분들 너무 절묘하고 그 절묘하게 실제로 겪었을 것 같은 그 에피소드랑 그 인공지능 글쓰기 이 프로그램이랑 다 연결시켜서 쓰는 그 과정이 너무 매끄럽고 자조적인 글 잘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유머러스하고. 이제 읽다 보면 이런 부분 나와요. 2022년에 나는 지독한 슬럼프를 겪었다. 당시의 경험 일부를 에세이, 책 이게 뭐라고 해서 고백했다. 이건 또 팩트잖아. 난데없이 또 에세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소설을 보냈는데 편집자가 이렇게 답한 거예요. 범죄 소설의 형식을 빌려왔지만 실제로는 범죄 소설이 아니라는 점이요. 또 멋지게 새로운 도전을 하셨네요. 라는 편집자의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나는 웃었고 다소 마음이 캥겼다. 내 글이 범죄 소설의 형식을 취했으나 범죄 소설이 아닌 이유는 명백했다. 범죄 소설을 쓰려고 의도했으나 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요건 재수사에 관련된 에피소드인데 나 살짝 찔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했던가 혹시? 사실은 내가 추천사에 저렇게 썼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사람을 그래서 하여튼 이 작품은 이 양반이 여기 극중의 소설가가 장강명이라고 이름은 안 나옵니다. 장강명이라는 이름 나와요. 여기에? 네, 장강명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이 작품 안에? 작품 안에 장강명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요? 네, 장강명의 이름이 나오고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이명호 교수라고 하는 카이스트 내 과학자 교수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누구예요?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실제로 있는 사람 없겠지. 아닌데 실제로 있는 사람 아닌데 누굴까?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거죠. 바이오 및 뇌공학과는 교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재승 교수도 여기에 있는 교수죠. 장작가라는 말은 나오는데 장강명이라고 이름이 아예 나온다고요? 네, 나오는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게 작중하자가 장강명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근데 어쨌든 작중하자는 가서 몇 달 동안 그냥 좀 쉬고 어디 틀어박혀 가지고는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여기 이제 작중하자는 이제 I 계열이잖아요. E가 아니라. 근데 갔더니 이명우라는 사람이 장 작가 반갑다면서 여기 앞으로 나랑 잘 지내보자면서 자꾸 말을 걸고 귀찮게 하는 거지. 그게 기본적인 설정인 건데 그리고 이명우 교수라는 사람이 만든 이상한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헤어밴드를 뒤집어 쓰면 뭐 글이 잘 써지는? 그러니까 헤어밴드를 뒤집어 쓰면 그 사람의 가장 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해요. 그래서 슬럼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조증 상태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 작가가 지금 빠져 있는 슬럼프라는 게 극도의 무기력증이거든요. 그리고 글이 잘 안 써진다는 너무 거. 예전에는 글을 쓰고 싶어서 썼는데 지금 아무것도 쓰고 싶지 않고 못 쓸 것 같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이제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헤어밴드를 쓰면서 다시 글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읽으면 이거는 진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점점점 이 이야기는 작가가 쓴 건가 아니면
인공지능 헤어밴드의 힘으로 쓰여진 건가 이런 판단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라는 용어가 요즘 있습니다만 굳이 말하자면은 이거는 디지털 마약 혹은 뭐 그런 거죠. 디지털 카페인 그런 거죠. 네. 디지털 각성제 이런 효과가 있는. 여기 나와요. MC 스퀘어처럼 MC 스퀘어 뇌를 자극한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당신이 지금 가장 몰입하고 싶은 어떤 것에 몰입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상당히 재밌죠, 이 작품도. 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작품 데이터 시대의 사랑도 깜찍했어요. 그것도 진짜 무슨 약간 그 데이터 시대의 사랑은 이런 설정인 거죠. 우리가 SNS 같은 거 열심히 하면은 뭐 구글이나 무슨 메타가 저 인간이 누군지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궁합 같은 거 보는 게 아니라 어디 컴퓨터에 디지털 궁합 물어보면 알려주는 거죠. 어떤 여자가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저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 궁금해. 그래서 뭐 궁합을 보거나 아니면 저 남자에 대한 정보를 딱 검색을 해보면 컴퓨터가 알려주는 거지. 저 새끼 100% 바람핀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저 사람이란 네가 끝까지 갈 확률은 몇 퍼센트? 5년 이상 갈 확률 몇 퍼센트? 5년 동안 안 헤어질 확률은 뭐 4.5% 뭐 이렇게 나오면 어차피 헤어질 건데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시대에 뭔가를 알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건가. YG는 지금 어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데 3년 안에 깨질 확률이 97%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마음에 든다. 지금은 서로 너무 좋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겠죠. 당연하죠. 물론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세상. 대답 잘해야 됩니다. 다른 세상. 제가 지금 막 덫을 친 건데. 질문이 안 바른데 무슨. 제가 보면 전제를 줬잖아. 다른 세상. 다른 세상. 예. 어쨌든 잘 썼죠. 재밌게 이것도. 재밌게 읽었어요. 뭐 하나 버릴 작품이 없어요. 스타일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길게 언급한 작품도 있고 그냥 짧게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간 작품도 있지만은 다 개성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우주 활극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스타틴 같은 아스타틴 같은 작품도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저는 이거 읽고서 진짜 토론해보기 참 좋다라는 이야기 나누기 좋은 책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토론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지고 그 책 잘 안 읽는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읽고서 재밌게 막 토론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토론을 그런 걸 할 수 있겠군요. 이런 테크놀로지가 개발되면 너는 그러니까요. 쓰겠니? 근데 저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이렇게 가치관의 혼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떤 가치를 더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 좀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지금 이 소설 안에서 잘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이런 이 소설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가치에 대한 갈등들도 같이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꼭 토론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SF 소설을 몇 편 정해가지고 STS식의 관점에서 해설하는 그런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강민 작가는 정반대 방향인 거죠. 장강민 작가는 과학기술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의 문제의식을 소설로 구현하는 작품인데 저는 그 소설들 중에서 그런 문제의식들을 뽑아가지고 그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처럼 팽팽하네요 두 분이. 해설하는 이제 책들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올해 안에 내려고 지금 마무리 작업 중인데. 그래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고민이 뭐냐면 그걸 못 찾았거든요. 그 인공지능과 그 일자리의 그런 문제를
좀 잘 드러내는 SF 소설. 인공지능과 일자리 관련 SF 소설 좋은 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YG가 애타게 근데 찾고 그래서 있습니다. 장강명 작가한테 허락을 구하고 장강명 작가가 지금 책으로 준비 중에 미발표 원고를 받아서 원고든 아니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좀 해서 서로 윈윈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게 장강명한테는 어떤 면에서 윈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순간 윈윈이라고. 어디가 윈윈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YG가 유리한 거 아닙니까? 기대됩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걸 지금 준비 중인데 그래서 저는 더 반가웠습니다. 하여튼 이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은 난 또 까먹었는데 그 SF에도 여러 그 세부 장르가 있잖아요. 뭐 스페이스 오페라, 뭐 그리고 대체 역사 소설 뭐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골고루 다 있는 거죠. 골고루 다 있는 거예요. 아주 깜찍한 SF 소설집 장강명의 신작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을 이번 주에는 소개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